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옆에 히트맵이 정말 녹색깔로 물들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자,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정말 충격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프리마켓에서 25%에서 30% 가까운 그러한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와 AMD도 오라클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도 상승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변동성,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몇 회 금리 인하할 것인가,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인가, 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많은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어제 마이너스 1.8% 가깝게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애플에 대한 신제품 발표가 나왔습니다. 역시 혁신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늘 애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혁신을 기다렸던 많은 투자자들 또는 애플을 사랑하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양한 품목들 또는 다양한 기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입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최근에 8월 사상 최대치인 300억 달러를 기록했다. 결국에 이러한 수치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연간 3천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스캇 베센트가 얘기했던 트럼프가 옳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관세 수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결국에 앞으로 EPS 성장, 특히나 기업들에게 있어서 얼만큼 더 긍정적인 환경이 좀 마련될 것인가, 미국의 적자가 또는 부채가 어떤 식으로 좀 회복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충격적인 오라클 실적 발표입니다. 백로그, 특히나 우리가 장기 계약권이라고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 359%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이게 총 4,550억 달러 규모로 나오고 있는데 곧 5천억 달러가 또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CEO를 통해서 또는 CFO를 통해서 또 CTO를 통해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약간의 주춤했던 엔비디아와 AMD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특히나 클라우드에 관련된 엄청난 수요는 이러한 GPU의 수요를 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AI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드러나는 상황. 여기에 맞춰서 뭐 코어위브 또는 아이렌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다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장이 이번 주 물가 지표와 맞물려서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금리 인하 시기에서 중소형주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CEO 사프라 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곳의 고객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4건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열광하게끔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오라클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가 어떤 상황을 지금 국면에 처하고 있는지, 또는 오라클이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AI 산업 섹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 AI 시대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AI에 대한 법을 잠시 동안 시장을 좀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자, 오늘 오라클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다시 열광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지금 금리 인하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 물가 지표가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수요일마다 늘 든든한 이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증권의 한동익 부장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굳이 제가 뭐 질문 안 드려도 지금 뭐 다 시장을 다 오라클 실적 발표 또 금리 인하 이게 가장 핵심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오라클 먼저 가시죠. 예. 네, 저도 오늘 좀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항상, 어려웠어요? 네. 왜요? 한 주간 항상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지만 너무 터지니까. 이번 주는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AI 버블론에 대해서 버블을 긍정적인 의미로 터트려 준 거 아닌가? 오히려 버블이 없다. 버블이 없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있었던 버블을 누가 터트려주고 네. 그 안에 실체를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네, 맞습니다. 예. 버블 자체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끔히 씻어준. 법을 없애준 그런 강력한 한 주였기 때문에 사실 이 AI 산업에 대한 그 변화들 그리고 우리 삶이 결국에는 변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온 저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미팅을 했었어요.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지지 않았고 그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들은 이 AI가 굉장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크게 나눠서 보면은 결국에 우리 생활에 먼저 다가오게 될 거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우리 생활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흔히 우리가 자주 듣던 피지컬 AI라는 거죠. 그동안 데이터는 충분히 많이 쌓였고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추론 AI,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활용성의 영역으로 넘어갔죠. AI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활용성에 대한 AI를 바탕으로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뭔가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보게 되는 어떤 서비스 재화일 텐데 그게 이제 뭔가 그 바탕이 되는 게 데이터 센터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자율주행 로보택시든 또는 이 로보틱스든 그 하드웨어로 구성된 AI에 본인들은 베팅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네, 저는 그래서 오라클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이 피지컬 AI 세상도 굉장히 빨리 올 것이다. 앞서서 애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아이폰이 항상 신작이 나올 때 기대보다 덜하다라고 하는 이슈는 처음 아이폰 3GS 나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도 혁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도 근데 나온 게 없는데 뭐가 혁신이 없어요? 옴니아 2가 아이폰보다 좋은 14가지 이유.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아주 옛날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때부터 한 10여 년간 이어져 왔던 것인데 사실 애플의 신작 아이폰도 16부터 시작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AI 인텔리전스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세대의 버전이기 때문에 사실 혁신을 주도하게 될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피지컬 AI의 가장 친숙한 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피지컬 AI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많이 들으셨으니까 휴머노이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피지컬 AI가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로보틱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 이제 테슬라 이슈 중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안이 나왔고 맞아요. 사실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촘촘한 KPI거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단계별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지분율을 한 28%까지 늘릴 수 있는 보상안이 단계적으로 그 세부 조건들이 정해져 있고 사실 그게 저는 달성 불가능한 그 이정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8.5조 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0년 안에. 그런 부분도 이제
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사실 그 KPI에서 보상안에서 제시하는 에비타의 수준이 사실 엔비디아보다 훨씬 큰 수준이거든요. 감가상각전 이익 수준이 엔비디아보다 크게 나온다면은 사실 10년 후에는 사실 그 시가총액의 가치는 지금 봤을 때는 8.5조 달러 굉장히 커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돈의 가치는 조금씩 하락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저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지금 뭐 피지컬 AI나 이 산업의 규모를 그냥 뭐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약간은 그래도 본인들이 아까 현실 가능한 어느 정도의 목표치보다는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가정한 후에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찌 보면은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도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막대한 엄청난 그 성장세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피지컬 AI가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 안에 이제 중요한 KPI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판매를 연간 뭐 100만 대 이상 그 초과하는 것까지 쭉 로드맵을 제시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 뒤에 이어서 오라클 실적의 함의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것이면은 피지컬 AI가 지금 미국에 제가 만났던 VC들도 주목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저렇게 데이터 센터, 추론형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활용성이 넓어진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POC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컨셉은 끝났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 더 학습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고 컨셉적인 건 끝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습은 이제 어느 정도 왔고 이걸 좀 어디다 덮어 씌우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습할 게 더 없죠. 사실 인류가 그동안 인류의 역사상 쌓아온 모든 지식을 AI가 다 학습을 한 지가 꽤 지났으니까. 꽤 지났어요? 꽤 된 얘기죠. 다 학습을 했죠. 다 학습을 했고. 빨리 학습했네요. 네, 이젠 그걸 갖고 어떻게 광고하지? 어떻게 예를 들면 생산성을 높이지? 어떻게 하면 문서 작업을 편하게 하지? 그리고 최근에 뭐 알파벳 주가도 저희 지난주에 방송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결국 알파벳도 저도 챗 GPT를 구독을 취소하고 제미나이 프로로 갈아탔거든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나 영상 생성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그 프로급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알파벳도 이제는 현실적인 활용성 단계로 AI는 이미 넘어왔다. 그거 갖고 충분히 과금을 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성형 AI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그 간극차가 얼마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듯이 지금은 저도 알파벳의 그 제미나이 자체가 약간 좀 벌어져서 먼저 좀 치고 나가고 앞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뭐 결국에는 뭐 구글이 또 이 시장을 좀 독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장님도 그렇게 좀 보고 계세요? 제미나이에 대한? 뭐 최근 그 크롬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 중에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AI 툴을 갖고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구글의 독점성을 뭐 인정하기는 크롬을 갖고 좀 어렵다 뭐 이런 판결을 냈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 미세한 경쟁 우위의 차이가 결국에는 큰 그림을 제패할 수 있는 어떤 주인공을 만들 거거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넣고 가공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은 일반적인 포스트 형태의 글도 나오는 정도니까 사실 그 지식의 축적 정도가 계속해서 그 볼륨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지금 사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느리다고요? 네, 엄청 느리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그리고 그 알파벳 같은 경우도 충분한 GPU가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TPU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GPU를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오라클 이야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테슬라도 이야기했고 좀 알파벳, 제미나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로 이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러한 AI에 대한 수요나 AI에 대한 어떤 성장세는 결국 오늘 오라클의 실적 발표로 완전히 그냥 세상에 드러난 하나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라클이 이번에 보여준 실적 발표 함의를 한번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을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진부한
한 기업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다른 있을 빅테크에 거고, 비해서. 뭐 F1에 스폰서하는 기업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오라클도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AI에 빨리 적응한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라클의 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위쪽의 어떤 AI 산업의 데이터 센터의 발전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데이터 센터가 CPU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고 좀 검색하는 정도. 근데 오라클의 실적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그냥 데이터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활용성의 영역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가 GPU 중심의 AI 클라우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까지 넘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이 ERP를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그 독점력을 갖고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AI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평가와 그 실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EPS 추정 EPS와 기대감인 퍼까지 같이 증가돼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실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앞으로 그럼 무엇이 뜰 건데라고 하는 거는 AI 클라우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 뭐 많은 분들이 뭐 아시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사실상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사실상. 자,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로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이 추세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한번 보시죠. 그 GPU를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그리고 빅테크들에 공급하는 엔비디아조차도 본인들이 쓸 GPU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본인들이 쓸 GPU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네, 본인들이 GPU를 만들어서 팔면서 우리가 쓸 게 없네. 우리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쓸 게 없네 이거. 그래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외신 기사인데 엔비디아가 1.5빌리언을 렌트했어요. 렌트비를 1.5빌리언을 내고 그들의 어떤 칩을 판매하는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에게 렌트비를 지불하고 야 우리가 쓸게. 이런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GPU를 만들고 자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GPU에 대한 판매가가 워낙 높으니 수요가 너무 폭증해서 일단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는 부족하니 오히려 렌트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싸게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요가 밀려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지금 렌트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온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도 처음에 이 기사의 그 제목을 보고 뭐지 약간 그 헷갈렸어요. 뭐 너네가 만들어서 판 너네가 없다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렌트비를 지불하고 빌려 쓴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센터를.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의 그 DGX 클라우드를 위해서 본인들의 클라우드 캐파를 갖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분 투자를 한 스타트업의 데이터 센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하나의 함의가 있죠. 워낙 이 GPU 성능이 계속해서 고도화된 성능으로 필요하게 되니까 본인들이 뭐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서 판매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도 또 그 다음 데이터 쌓이고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하고 더 고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면 또 다시 필요하고 또 더 집접도가 높은 GPU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구형이 되죠. 그러니까 야, 그냥 렌트비 내고 우리가 쓰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제 뭐 비용이나 투자 비용이나 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부 뭐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계속 칩을 만들어서 쓰고 그 칩을 받아내는 여러 어떤 뭐 데이터 센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네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미국에선 지금 네오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데이터 센터만 지어서 그리고 이제 GPU로 구성된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전력도 본인들이 블룸에너지 같은 그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해서 렌트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활용하기 편한 UI, UX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네오 데이터 센터. 네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기존 거를 이제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트까지 해주는 업체들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엔비디아가 그 기업한테 1.5빌리언을 주고 지금 렌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게 비공개 기사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예, 예. 기재를 해드렸는데 예. 저 기업이 람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람다. 네, 여러분들이 미국 상장 시장에서 잘 알고 계시는 예. 코어 위브와 경쟁사예요. 아, 그래요? 네. 코어 위브도 엔비디아와 또 파트너십을 맞습니다.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한 예. 4-5군데 데이터 센터, 이런 네오 데이터 센터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아. 스타트업일 때부터 지분 투자를 했고 예. 그 중에 하나가 람다이고요. 람다. 이 람다라는 기업은 내년에 미국 시장 상장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IPO 주관사도 지금 선정을 했다는 외신 그래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야,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 가지고 이 뉴스도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단순하게 렌트를 해가지고 뭐 그렇다, 뭐 그래, 뭐 데이터 센터에다 투자를 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한동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그 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자체가 이게 엄청난 수요를 지금 나타내는 거라는 거를 너무나도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뭐 오늘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기업들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약간 껴있었던 버블은 좀 걷어졌고 이제 정말 실체가 나오게 됐는데, 자, 이런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기업들, 뭐 AMD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외에 뭐 HBM의 수요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업들, 뭐 알파벳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또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네요. 네. 앞으로. 뭐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을 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는 람다라는 기업과 또 계약을 했고, 이 얘기는 빅테크 기업들,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메타도 굉장히 그 대규모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또 짓고 있지만 예, 예. 본인들이 직접 캐펙스 투자를 해서 어떤 재무적인 부담을 짓는 것보다 이렇게 외주 또 네오 클라우드, 그러니까 네오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예. 뭔가 재무적인 부담을 줄이고 렌트비로 좀 돌려낼 수 있는 이런 수요까지 지금은 갔기 때문에 예. 사실 AI에 대한 버블을 저는 좀 정정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거는 잘못된 버블이었던 거죠. 네. 버블이 없다 지금. 버블 없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수요는 예.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그게 이제 근간이나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AI의 어떤 그 랠리가 끝나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질문하셨을 때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사실 그 메타가 가장 그 매출액의 많은 비중을 AI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에서 그 AI와 관련된 매출이나 어떤 이익이 좀 정체됐다. 메타에서. 네. 또는 그 R&D 대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힌트들이 잡히게 된다면 그때가 좀 그 랠리의 끝무렵이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방금 메타를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 시절도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엄청난 열광을 했었고, 그때 당시가 이제 2021년 말이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11월, 12월 때까지 그 엄청난 그 시장에서 이제라도 막 메타버스 세대가 올 것처럼 사람들이 좀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 기억상 마지막 연말에 이제 메타가 그 투자했던 투자금을 확 회수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뭐 메타버스가 뭐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그냥 사라졌던 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뭐 비슷한 그런 어떤 흐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그 항상 실적 발표할 때 면밀히 체크를 하지만 뭐 투자한 거 그리고 AI에 대한 그 투자 결과물들이 뭐 알파벳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광고 수익에서 AI가 굉장히 적절하게 쓰여지면서 맞아요. 그 돈을 벌어들이는 걸로 귀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없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말씀드린 뭐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들 CEO가 백악관 그 로즈가든 리노베이션 행사에 모여서 만찬을 할 때 얼마 투자할 거야, 얼마 투자할 거야, 막 이제 트럼프가 바로바로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대규모 투자 금액에 대한 뭔가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그 시장의 어떤 고점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될 테인데 뭐 그 시기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에는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메타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이고, 뭐 그 기업이 예를 들면 피지컬 AI로 나가기에는 약간의 역부족이 있고, 본인들의 어떤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일부 줄일 수는 있지만 이 AI라는 이 산업 자체가 다른 쪽으로 또 파생이 돼서 뭐 방금 말씀하신 피지컬 AI나 뭐 테슬라만이 또 할 수 있는 기업, 뭐 있는 분야 또는 뭐 그 외에 뭐 로보틱스 기업들만 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되다 보면은 메타는 뭐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이것도 또 확장될 수 있는 국면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AI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시도들이 뭐 예. 로보틱스부터 뭐 광고까지 정말 뭐 다양한 부분, 뭐 바이오도 사실 AI가 쓰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초입 국면, 너무 초입 국면이라서 지금은 좀 네. 지켜서 즐길 때네요. 어찌 네. 보면 아주 초입 국면이지만 예. 그에 대한 그 판단이 버블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예. 사실 오라클 실적에서 사실 3년 이상, 뭐 5년까지 이렇게 대규모 계약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는 빨리 선점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이제는 활용해서 뭐든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터넷 시대, 뭐 인터넷이 정말 보급화되고 뭔가 모바일화되고 비대면화될 때 인터넷 값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일단 빨라야 돼요. 일단 빨라야 되고 맞아요.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한 시기에 예. 이 뭐랄까 외장하드 가격이 중요한가요? 빨리 뭔가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예. 뭐 그러한 시기의 어떤 초입 국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저희 한동 부장이 대표적인 또 롱돌이로서 우리가 좀 금리 인하 시기를 또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전망치가 있긴 한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뭐 예상대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뭐 3회 인하까지도 올해에 남아 있는 FOMC 전부 다 금리 인하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AI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뭐 예를 들면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이번에 나왔지만은 이 금리 인하가 지금의 이 어떤 성장주들을 좀 내릴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상황인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여러 가지 이 환경에 대해서. 우선 금리 인하 전반적인 속도는 뭐 금리 인하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번 이제 FOMC에서 할 거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이제 파월의 임기 얼마 남지 않았죠. 보통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사실 퇴임 한 90일 전부터거든요. 그게 계산해 보면 한 내년 1월 정도예요. 내년 1월? 네, 1월 정도일 텐데 그러면 친 트럼프 인사로 분명히 개정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의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금의 친 트럼프 인사들로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보다는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의 스타일 자체가 트럼프 ST로 바뀐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같이 갈 수 있는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 더 강하게, 더 대차게 트럼프의 어떤 새로운 미국에 대한 그림들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9월 금리 인하냐, 10월 금리 인하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부터 되는 약간의 트럼프 인사로 뭐 인사화되어 있고 트럼프 스타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어찌 보면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의 방향이나 뭐 친기업적인 어떤 방향은 그대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꼭 지금의 어떤 타이밍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명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베센트도 그것을 뭐 트럼프가 맞았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결국에는 관세라고 하는 이 정책이 물가를 그렇게 심하게 자극하지는 않지 않았냐. 그리고 관세 수입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OBBA 같은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을 다 퉁치고도 남는 수준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채에 대한 우려하지 마. 더 안 찍어. 안 찍어도 돈 남아.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들한테도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의 상업은행 뭐 미국 국채와 관련된 담당자면 그냥 삽니다. 지금 예금금리 미국의 상업은행 예금금리가 1.5%, 연준의 기준금리 4.5%, 3% 이상 차이가 나는데 행정부에서 판을 깔아주면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매력적인지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좀 담을 만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국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맞아요. 10년물 기준으로 한 4.2 정도였는데 뭐 지금 거의 4.0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실 기대감은 더 많이 반영될 거고 여러 백데이터 자료를 보더라도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안 녹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저는 뭐 빠르진 않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뭐 4% 이상 4.5%는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큰 기회였구나. 블랙락에서 이야기하듯이 세대적인 기회를 줬던 구간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어찌 보면 좀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어요. 한동욱 부장님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도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근데 지금 이제 노동 지표가 뭐 수정치가 나왔는데 이거 다 뻥튀기 돼 있던 노동 지표였다. 이런 것들이 뭐 일부 물론 과거지만 뭐 이런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뭐 이런 전망도 좀 있고 뭐 시선이 좀 있고 노동 지표에 대해서 물가도 이제 만약에 관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추후에 다시 뭐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좀 복잡해지는 셈법이 좀 생기니까 이게 시장이 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자, 이러한 시기는 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AI가 점점 더 보급화되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AI가 없었을 시기에 봤었던 실업률보다는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 효율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대기업들의 신규 공채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I가 많은 그 업무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실업률은 오르겠지만 뭐 오르는 게 과연 이게 경제가 안 좋아서 실업률이 오르는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만약에 실업률 안에서의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의 발전은 인류의 우리가 또 다른 그 변혁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지표들 우리가 과거에 봤던 걸로는 사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게 기업의 이익 성장이고 기업 주가의 상승을 본다면은 결국엔 그 기업들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게 돈을 벌 것인가 안 벌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AI 산업에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퍼포먼스가 훨씬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 다음 분기요 엄청 좋을걸요. 왜요? 왜 그렇게? 지금 오라클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사실 알파벳의 많은 사업부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가장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업부가 구글 클라우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벳의 어떤 실적 발표도 예견해 볼 수 있고 그걸 넘어서 AI 산업이 지금 대단히 그 엄숙한 과정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 변혁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리딩하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뭐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파벳을 사라는 이야기를 되게 고급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조금 시간이 한 1, 2분 정도 지금 뭐 금리 환경 또 오라클 실적 발표 때문에 AI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는데 혹시나 그래도 부장님께서 연말까지 또는 4분기 동안에 내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우려해봐야 된다. 아니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는 나는 뭐 대형주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약간의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리스크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만한 뭐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지금 대해서. 시장에 대한 그 금리 시각은 예전에는 언제 내리지? 뭐 이런 의구심에서 지금은 또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내릴 거라는 시각이 굉장히 또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플레는 어느 정도는 뭐 경제의 발목을 잡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되면은 예전에 적용됐던 시기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금리 빨리 못 내리겠네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은 조정의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나올 수 있을 터인데 저는 그 조정은 우리는 매수의 오히려 기회로 기회다. 조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매수의 조정이라고 보는 근간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이익의 증가가 밑에 깔려 있겠다. 그 왜 수면에 나온 그 얼음 빙하보다 밑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 밑이 지금 실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수면 아래를 보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 한동 부장님이 그 리버레이션 데이,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랠리에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뭐 크게 빠졌을 때에 바닥을 좀 잡아서 가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가 정말 기회였습니다. 늘.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저희가 물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한동 부장님을 통한 여러 가지 AI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세, 기대감, 믿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가 또 지나가게 되면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그 일주일 사이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또 어떤 메시지로 한동 부장님과 이야기해볼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동 부장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투썰플레이스의 새로운 얼굴, 바로 김민희입니다. 제가 오늘 케이크처럼 달달한 이슈들 이렇게 미국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셨던 내용들 많으셨죠? 그 내용들 제가 함께 재미있는 이슈와 함께 볶아왔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사실 투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 무엇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너는 과연 이번에 또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종목에 투자를 하면 내 종목만 또 내리는 그런 이상하고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투자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까먹었다가 한 달 뒤에 계좌를 봤더니 정말 그 종목만 내려가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카더라 투자에 지친 투자자들을 겨냥해서 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 또 마켓츠가 아주 새롭고 또 흥미로운 시도를 이번에 시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면요. 바로 내년 초에 선보일 신규 서비스, 바로 로빈후드 소셜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을 가볍게 짚어드리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 내 계좌에 있는 이 실제 거래 내역이 있어서 또 그리고 스스로 갖고 있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실제 거래 내역이 있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일종의 투자 S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테슬라 지금이 바닥입니다 라고 글을 쓰고 싶은데 사실 글을 진짜 쓰고 싶다면 이 게시물에 실제 매수한 인증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까지 보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에 더해서 더 흥미로운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인이나 또 억만장자 투자자들의 이 거래 내용도 자동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억만장자의 투자 내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하원 의장 낸드 펠로시가 특히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낸드 펠로시의 이 투자 수익을 따라가게 되면 워낙 투자 수익이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펠로시가 사면 따라 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매매 내역을 함께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 급기야 펠로시 ETF라는 별칭이 붙은 상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또 투자 내역이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이제는 빌 에크먼 같은 이런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이 매도와 매수 기록까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겠고요. 사실 제가 더 놀랐던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샀는지 그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치는 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루의 손익 그리고 연간 수익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성적까지도 함께 다채롭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SNS,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또 X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 쓰고 계시죠? 그렇게 사진을 올리듯 그리고 팔로워들이 댓글을 달듯 이 투자 내용도 함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일각의 불안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투자자를 어느 정도 조급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계좌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런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세대별로 이 투자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 대표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같은 인물은 장기 투자와 인내심을 지극히 강조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와 반대되게 젊은 투자자들의 입장은 빠른 소통 그리고 실시간 인증과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버핏 세대의 느슨한 장기 투자와 또 Z세대만의 그런 즉각적이고 또 새로운 방식의 투자 문화가 맞물리는 그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고요. 결국 이번 로빈후드 소셜이 가지는 질문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 투자에서 중요한 건 투명성과 배움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과시와 중독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손해와 그리고 이익이 SNS에 공개가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혼자만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실제로 공개가 된다면 저 스스로는 아직까지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지 댓글로 써주시고요. 저는 두 번째 이슈 그리고 썰들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최근 이렇게 회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두려운 동료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저보다 능률이 뛰어난 동료가 특히나 무서웠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AI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회의실에서 이거 AI면 5분이면 끝나요 라고 발언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밤새서 했던 활동인데 굉장히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좀 직설적으로 경고한 사람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바로 오픈AI 최고 재무 책임자 세라 프라이어인데요. 지난 화요일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AI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시장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임을 막론하고 최근에는 AI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업무에서도 조금은 뒤처져 있다라는 반응을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실감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와 효율 면에서는 물론이고 또 삶의 질 자체와도 연관성이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라이어는 특히나 흥미로운 포인트를 강조한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보다는 개인의 차원에서 그 위협이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즉 옆자리에서 이렇게 AI를 깊이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교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옆에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인식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모델을 좀 살펴보자면 오픈AI 쪽으로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오픈AI는 실제로 현재 AI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이 기존 파트너십과는 사실 수요를 감당하기에 그 수치가 현재는 너무 넓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라클 그리고 코어웨이버와 같은 추가적인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미리 인프라를 확충해서 이렇게 점점 AI 시대에 넓어지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먼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또 기업에서조차 이런 핵심 차별화 요소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요즘인데요. 특히나 오픈 AI 쪽에서는 막대한 투자와 또 인프라 확장으로 계속해서 삶을 그리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만큼 수익 구조와 성과까지도 공개하면서 AI 영향력 함께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AI의 영역은 특히나 이 선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존의 문제까지 직결되지 않나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든 혹은 동료가 어떤 AI를 활용하든 그리고 학교에서와 우리의 삶까지 녹아든 이런 AI 상황 함께 지켜보시면서요. AI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될 것인가 혹은 계속해서 뒤처질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프리마켓 뉴욕의 새로운 얼굴 그리고 투셀플레이스의 진행을 맡았던 김민희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알차고 재밌는 내용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저희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자 그리고 최보아 앵커, 손자 앵커와 함께 난장판 토론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재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라클 실적 발표가 정말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좋은 의미로 또 충격을 안겨준 것 같고, 네. 이 충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프리마켓에서 엄청난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나름대로 큰 기업이 그런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 AMD, 코어 위브, 이러한
줄줄이 소세지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저희 대표님 오셨으니까 네. 이 상황 뭐 정말 짤막하게 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뭐 그 사이에 참 고생 많았던 오라클 주주들한테 축하를 보낸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30% 이상 예. 급등을 보이고 있죠.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아마 한 달로 놀려보면은 지금 이제 아직도 2% 조금 올랐나? 그 사이 쭉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조금만 길게 눌러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축하를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오라클이 정말로 오래되고 유명한 기업이죠. 네. 기업들한테 이러한 그러한 그 기업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AI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자신들의 강점, 그 사이에 뭔가 고객도 좀 많이 모은 것 같고 말은 못하지만 왠지 뭔가 이게 좋은데 말은 못하고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향후 수주나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게 얘기해 준 것은 다행스럽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을 그들이 얘기한 것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에 속해 있는 개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거와 AI가 연결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시너지를 그러니까 이제 추론 시장에서 상당히 우리가 뭔가 좀 우리만의 그런 장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게 가봐야 되죠, 사실.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만큼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을지. 왜냐하면 워낙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DB를 이걸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리소스를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여전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앞서서 무슨 아까 람마 뭐 얘기하시던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분 투자해서. 코어웨이브, 그러니까 지분 돈도 넣어주고 자기네 GPU를 빌려주고 심지어는 람마는 빌려준 걸 자기네가 다시 쓰잖아요. 렌트하고.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순환 참조 같은데 이게 좋을 때는 이게 계속 가는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좋을 때는 계속 실어질 냅니다. 근데 이 모델이 과거에 이 오라클이 인수한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나이든 티내고 있는 건데. 아니요. 말씀. 이게 2000년도에 국민학교 때 들으신 거죠, 그거? 그런 거 같습니다. 국민학교? 그 얘기하실 아닌가요? 저 국민학교 세대예요. 정말이에요? 그러시구나. 그 기본적으로 갑자기 그 당시 2000년도에 최고의 기업은 시스코였는데 기술로 썬마이크로 시스템이 시스코를 눌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코를 위협을 할 정도로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또 다른 또 기술 변천 때문에 순식간에 꼬꾸라졌던. 근데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 엔비디아처럼 자기가 돈을 빌려줘요, 고객한테. 그리고 자기 걸 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엔비디아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을 땐, 잘 팔릴 때는 이것이 계속 시너지를 내는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지면 한국에서 멈추면 다 멈춰버리는 양쪽으로 이제 다 물리는 거죠. 내가 빌려준 것도 못 받고 고객도 울리는 거고 이런 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썬마이크로의 그러한 흥망성쇠를 받던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들은 그 얘기들 다 아직도 많이 합니다. 물론 나이든 애널리스트들이잖아요. 근데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오라클이 딱 나오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만든 게 이 오라클이 샀거든요. 그 회사를 거의 망해갈 때. 그래서 그 기술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통신이나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서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기업향 DB 서비스를 하는 정말로 오래된 내공이 깊은 뭐 이런 기업이긴 한데 이번 AI 막판에 이제 올라탄 거죠. 어찌 보면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라클 주가 이렇게 오르면서 또 세계 1등 부자 자리, 일론 머스크 자리를 레리 앨리슨이 넘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일론 머스크가 1위고 2위가 이제 레리 앨리슨이 됐죠. 근데 한 200억 달러 차이 나긴 한데. 한 이번에 상승으로 100조 벌었어요. 부럽네요. 하루 만에 100조.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송재근 대표님께서 오라클에 대해서 뭐 과거의 여러 사례들 이야기해 주셨고, 이런 좀 너무나도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지금 오라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최보 앵커가 좀 준비를 했는데 바로 연결해서
한번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에 일부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고, 뭐 대표님도 역시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저도 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브리프하게 가져가셔라 이런 의미로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오늘 오라클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좀 기억에 남게 한번 좀 비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남는지 안 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항상 저한테는 약간 기준이 박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처럼 삶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하나 있었죠. 맞아요. 네, 명동 한복판에서 제가 견인차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될지는 저도 정말 몰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10년 전 자동차 18만 킬로 탄 자동차 오늘 이렇게 죽었습니다. 제 자동차의 정보를 공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최고하니까 생일이잖아요. 네, 오늘 생일. 오늘 생일빵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고아이코가 태어난 날 자동차는 자동차가 죽었어요. 네, 제 차의 아이러니합니다. 길이 제 생일이 돼버렸어요. 뭐 아무튼 뭐 제 차고 제 생일이고 뭐 요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오라클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정말 상승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좀 아깝습니다. 정말 폭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디로 기억에 남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억에 남는다고? 대표님 기억에 남으시죠? 그럼요. 생일빵과 오라클. 그렇죠. 이거 딱 유튜브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까 이 말 못했거든요. 대표님 덕분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에 제가 종목을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온다. 이 꼴 주가가 상승한다. 두 번째, 실적이 잘 안 나온다. 이 꼴 주가가 하락한다. 세 번째,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뭐 가이던스도 그렇고 기대치가 워낙에 높으면 지금 투자자들의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실적이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오라클에 대한 그런 간단한 뭐 이런 정보들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이제 드디어 오라클 얘기. 본격적으로. 네, 오라클의 회계연도 1분기 EPS는 $1 47센트, 매출은 149억 3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분기 매출은 전년비 12% 정도 증가했고요. 이 전체 사업 중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나온 매출은 전년비 5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인식 계약 매출, 즉 계약된 매출 중에서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을 뜻하는 잔여 이행 의무가 4,55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전년비 무려 359% 정도 급증한 규모다라고 합니다. 이 관련해 사프라케츠 오라클 CEO는 이번 분기 약 3개의 고객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 4건을 체결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잔여 이행 의무 계약은 향후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고 향후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매출은 이번 회계연도에 전년비 77% 성장한 180억 달러를 기록한 뒤에 이후 4년간에는 320억 달러, 730억 달러, 1140억 달러, 그리고 144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라클은 다음 달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라며 이번 분기에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 GPT, xAI의 그록 등을 자사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오라클은 지난 8월 자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오픈 AI의 최신 GPT-5 모델을 탑재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아까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라클은 자사의 이런 AI 성장력이 향후 몇 년간 클라우드의 실질적인 이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기용할 것이다 라면서 AI는 모든 것을 바꾼다, AI는 미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라클에 대한 실적 발표, 어떤 실적 발표 내용들,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은 다들 많이 또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뭐 이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그냥 주가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라클이 2달 전에 이 내부자들이 열심히 매수를 했었다. 그래요? 2달 전부터? 그러니까 그 내부자들이 우리한테도 좀 말을 해주지. 우리는 모르게 자기네들끼리만 늘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시그널을 잘 포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예, 음모론도 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자 앵커를 통해서 네. 지금 외신 기사들은 어떤 뉴스들이 가장 핫한지 네. 바로 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외신 기사 시작도 그분과 함께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운명이 올해 안에 판결이 날 전망입니다. 또 쿡 이사에 대한 해임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폭주에 미국 법원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항소를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1월 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환불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 행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속도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수용해서 별도로 계류 중이던 또 다른 관세 관련 사건 역시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판결 효력을 10월 14일까지 보류한 상태입니다. 한편 또 워싱턴 DC에서는 또 다른 의미심장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 한 시도를 법원이 일시적으로 금지를 한 것인데요. 판사는 연준 이사 해임은 취임 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면서 취임 전의 의혹을 대상으로 한 이 해임에 대해서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쿡 이사는 오는 9월 FOMC 회의에도 참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쿡의 임기는 2038년까지인데요. 법의 제동에 따라서 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지금 중대한 분수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많은 투표권을 좀 가지고 계신 이사진과 그 외의 여는 총재들, 네. 의견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사회의 어떤 의견이 사실상 여는 총재들한테 많은 어떤 압박이라는 표현 좀 그렇겠지만은 어떤 컨센서스를 좀 제공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지금 리사 쿡, 그러니까 그 안에 저도 이제 최근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자, 그 외에 리사 쿡,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다 제가 다양하게 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이사진들이 7명이잖아요. 네. 그 7명의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금리 동결을 막 주장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분명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컨센서스가 되면 됐겠지만은 지난 FOMC를 보게 되면은 리더십이 약간의 좀 균열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예.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이사진 특히나 저는 이것도 음모론이지만 네. 리사 쿡 이사는 제가 볼 때 금리 동결에다 점을 찍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나서 그러니까요. 물론 그러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를 만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정말 이 경제 데이터를 보고 상황 보고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참 뭔가 하여튼 FOMC 이번만큼은 되게 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예. 오늘 이제 새벽에 내일 예. 새벽에 있을 아니죠. 일단 PPI 네, PPI가 8시 반에 9시 반에 9시 반에 예, 예. 나오죠. 9시 반 예. 미국 시간으로 8시 반 맞아요. 예, 발표될 거고 그 다음 날 CPI. 예, 예. 일단 이 데이터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사실 리사 쿡을 날리려는 거는 무리수였죠. 냉정히 보면. 예. 그 아시겠지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트럼프 행동대장 하고 있는 연방주택청장 빌 풀티인가요? 그 풀티.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고소한 분. 예. 그 소위 그 맞아요. 모기지를 네네네네. 양쪽에서 했다라고 쓰게 먼저 받았다. 맞아요. 그걸로 네. 사실은 못했죠. 예, 네. 이걸로 사실은 미국 트럼프를 소위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혔던 2명을 똑같은 걸로 걸었거든요. 네. 한 명은 이제 미국 상원의원, 소위 그 의회에서 청문회 트럼프 일기 때 청문회 쭉 의회 조사를 진행했던 분. 예. 그분을 지금 똑같이 그렇게 걸었어요, 또 물기지로. 고발한 사태고요. 예. 두 번째로는 뉴욕 검사 1심 승소해 봤었다. 그 검사도 걸었습니다. 예. 근데 리사 쿡은 사실은 트럼프하고 아마 상관없는데 예. 어쨌든 눈에 가시 같으니까 일단은 건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걸 열심히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 그 연방주택청장 예. 그 사람의 친아버지와 새엄마 예. 이 두 분이 똑같은 혐의로 예. 지금 걸려 있어요.
친아버지와 새엄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가족들까지 싸잡아서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리사 쿡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걸 그 거- 청장. 예, 청장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한다 뭐 이런 식이 돼 버린 거죠. 아, 이게 그러면 어떤 셈법을 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리사 쿡이 해임이 안 되면 본인의 아버님과 새어머니가 이제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약간 묻어서 하나로 그렇게 할 묶어가지고 수도 가는 있는데 거- 사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예. 네. 본인 집안도 이게 이게 수국집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집안을 일단 잘 해놔야지 나중에 예, 예. 큰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예,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집안을 잘 단속해. 예. 이거가 전혀 안 되는 분이 사실은 이제 앞서서 지금 날리고 있고 또 그분 또 이번에 베센트하고 주먹 다짐할 뻔도 했었잖아요. 네. 예, 그 칵테일 네. 파티에서 네, 한번 네. 아마 그게 지난주인가 그럴 예.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 그래요? 예, 이게 아마 지금 여러 군데로 사고 치고 다니시거든요, 이게. 와. 그 행동대장이.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오.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게 문제죠. 아. 근데 지금 사실은 봐야 될 거는 연준 자체는 그 7명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그 나머지 5명 예. 소위 말하는 지방연은 네. 뉴욕 은행장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가시고. 나머지 4명이 이제 순환조 예, 돌아서 이제 2년마다 하는- 쫙쫙 예, 예, 맞아요. 돌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4명, 그러니까 총 이 5명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12개 주의 그 지방연은 예.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고 음. 5년에 한 번씩 전체를 불가리합니다. 근데 아. 그게 내년 2월이에요. 아. 그러니까 끝에 해가 1년과 6년인 해 2월에 예. 전체 지방은행장들을 싹 바꿉니다. 아, 임기가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들을 또 노리는 또 이게 그렇죠. 트럼프와 이제 그 스티브 미란 뭐 예. 이 다 이제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네. 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리사 쿡에서 안 되면 다음에는 지방은행장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손질하겠네요. 하려고 또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네. 우리가 지금 리사 쿡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로 아직 내년 2월까지 무슨 이벤트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아. 마이런 청문회도 오늘 11시에 네네네네.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마이런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백악관직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월급 2군데서 받으려고 그러나? 뭐 이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시장적인 측면을 다시 네. 좀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 네. 이제 연준을 잡으려고 하는 트럼프가 우리 눈에는 뭐 조금 야, 왜 저럴 수가 있어? 왜 이런 불확실성을 남길 수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좀 뜯어보면 결국에는 본인 입맛에 맞는 어떤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연준을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이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해라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4월에 이야기했던 뭐 5월인가요? 4월에 얘기했던 300bp를 해라. 뭐 스카페센도 150bp는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에는 강력한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건데 예. 이게 과연 그럼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할까? 이게 저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친시장적인 어떤 정책. 뭐 물론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결국엔 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는 친시장적인가 또는 친기업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우리가 투자하는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 투자자하고 채권 투자자는 서로 다른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완전히 네. 딴 마음인데요. 네. 아, 주식 투자자들은 예. 무조건 예, 그런 식으로 낮추면 친시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겠다는 그 얘기예요. 유동성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이 연준을 가져가는 게 금리만 인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가 튈 수 있잖아요. 예. 네. QE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 다시 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양적. 예, 양쪽 아, 하나에서 네. 시장에서 혹시 금리 튀려고 하면 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그럼 그럼 금리 못 올라가잖아. 예. 맞아요. 사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채권 투자자들은 정말로 리스크로 생각할 그러네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여기서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리사쿡을 포함해서 이것이 극단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 투자자들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 있는 예. 거고 그것이 일단 돈 풀리면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주식에 좋고 어느 시점에서는 채권 때문에 예.
혼날까 이것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네. 타이밍을 참 이게 맞죠. 그리고 예. 또 굉장히 미묘하게 잘 그 지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그런데- 영향을 미치죠. 네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막 큰 폭으로 인하하고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 뭐 아까 친시장적인 정책 이렇게 말씀을 사실 하셨지만 뭐 150bp, 300bp 뭐 더 나아가서 더 큰 그런 폭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이 사실 뭐든지 과도하면 사실 병을 낳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부작용이 인하를 있죠. 무조건적으로 막 최대한 많이, 최대한 큰 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이 될 수도 근데 있는 건데.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과도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그 금리 인하의 성격도 봐야 되고 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를 과격하게 하는 순간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우리는 맞아요. 하나의 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의 불확실성이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은 과연 이 트럼프가 하는 이 정책 자체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친시장적인 것인가 결국에 예, 이렇게 우리가 다시 또 되짚어봐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저도 사실 금리 인하를 보면서 사실 미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통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악재들이 있어도 사실 자고 일어나면 시장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더 상승을 했다 이런 적을 우리가 많이 에브리싱 랠리처럼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만 두려운가요? 분명히 두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워. 분명히 이 투자하기도 무서우신 무섭고. 분들이 계실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게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맹목적으로 금리 인하만 하면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이제까지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그 만화 주인공으로 많이들 표현하시더라고요. 누구요? 와일드 코요테라고 혹시 아시는지? 와일드 코요테. 예, 그 코요테 가수 코요테만 저희는 초등학교 세대여가지고 살짝 조금 그러니까 미국 만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어. 그 디즈니 만화 이런 데 보면은 예. 거기 보면은 그 코요테가 누군가를 톰과 제리도 마찬가지고 예. 어쨌거나 막 쫓아가면 아. 쫓다가 절벽 위를 한참 그러니까 이게 절벽이 있는데 마치 그 위가 절벽이 아닌 것처럼 한참 달려가요. 네. 아. 공중을 신나게 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췄을 때 아 그게 절벽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허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즈니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거 다 그 기억나시잖아요. 맞아. 그런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소위 곰들은 베어들은 와일드 코요테 지금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나요? 많이 듣습니다. 오, 와일드 코 저희도 알아둬야겠어요. 네. 와일드 코요테. 그리고 또 사고. 이제 거꾸로는 지금 그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맞아요. 지금 뭐 소비도 나쁘지 않고 실업률도 뭐 버블 이 없어. 정도면 이 정도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예. 뭐 이러면 주가는 계속 가야지. 맞아요. 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예. 황소들이 있고 예. 이 둘이 이제 여전히 이제 티격태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티격태격 뭐 늘 하고 있는 근데 이제까지는 불이 이겼죠. 불이 있는데 오늘까지도.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PPI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양상이 달라질 어떻게 될지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오늘 모르고. 내일이 이제 사실은 CPI가 제일 중요하고 예. PPI도 지난달에 기억하시겠지만 많이 0.2 네. 생각인데 0.9까지 올랐죠. 0.9가 맞아요,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3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베이지북. 네네네. 예, 8월 달에 베이지북에서 9월에 발표된 거, 지난주에 발표된 거 네.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PPI가 올라가는 이야기를 좀 맞아요. 했었죠. 예,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해 보면 좀 살얼판을 걷고 있는 살얼판 것만은 걷고 분명. 있다.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건 아하,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을 보면서 송정현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댓글이 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네. 지금 프리마켓 뉴욕에서 그분께서는 네. 송정현 대표님의 이런 말씀을 그분이 다- 누구예요? 그 댓글 쓰신 분 시청자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고 오. 그 광팬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게 딱 있어요, 그게. 좋으시겠다. 예. 근데 저도 대표님 나오시면 느끼는 게 되게 편안하시고 되게 쉽게 쉽게 설명해 설명을 주시잖아요. 해주셔가지고 그게 정말 고수들의
고수들에게 와일드 느낄 수 있는 제가 향기예요, 자꾸 사실. 허공을 달려가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허공 달리다 갑자기 떨어지는 게 원래 무서운 거거든요. 예. 와일드 코요테. 와일드 코요테 되는 게 무서워. 아니야, 와일드 베어지. 아, 우리는 예, 와일드 베어. 놀이기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일드 자, 테디베어. 예, 그래서 지금 연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법원에 관련돼서 앞으로 또 연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또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판결이 또 어떻게 날지 우리가 한번 네.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외신 기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도 볼까요? 이 법원의 제동에 잇따라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술이 난 걸까요? 이번에는 또 제약 바이오로 칼날을 겨눈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소비자 직접 광고, 이 DTC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헬스케어 업체인 이 힘센 헐스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도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슈퍼볼 광고에서 체중 감량제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과장 광고로 인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미 100여 건의 중단 명령 그리고 또 수천 건의 경고장을 발송을 했고요. SNS 인플루언서의 약물 홍보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보고서 Make America Healthy Again이라는 굉장히 좀 익숙한 문구로 백신 부작용 연구부터 해서 초가공 식품 규제, 또 학교 내에 있는 분유 등 광범위한 보건 정책까지도 포함이 됐는데요.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의약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지 아니면 신뢰를 쌓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뭐 제약 관련해서는 대표님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최근에 뭐 250%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네.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과감하게 또 다른 품목에 비해서 맞아요. 좀 유독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왜냐하면 관련된 그 소위 그 정부 지출이 제일 많은 제일 편에 많고 속하기 규모가 때문에 크고 예, 네. 당연히 그렇고 냉정하게 보면은 그 소위 노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예. 이쪽 분야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거나 약가와 관련해서는 네. 고민이 많은 건 분명하죠. 미국은 늘 근데 네. 이 의료 분야의 개혁을 네. 원하는데 네. 저도 이제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네. 그 미국에 계신 분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큰 수술 2번 하면 폐가 집안 망신하고. 망한다. 죽을 때까지 빚만 갚다 끝난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워낙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특히나 뭐 중산층 또는 뭐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좀 맞아요. 뭐랄까요? 잔인하게 좀 다가오는 듯한. 저도 그런 잠깐 뉴욕 있었을 때 네. 치과 진료받기가 너무 겁나가지고 그냥 뉴욕대에 있는 지인한테 가서 진료받고 그랬어요.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그런 서양권 국가들에서 예. 내가 의사를 직접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대요. 첫 번째는 내 죽기 직전까지 아픈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 의사를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랑 10분만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만 이 두 케이스만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히 왜 그런지 우리나라처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뭐 눈 결막염 조금만 아파도 네. 안과 가고 네. 조금만 이가 썩어도 치과 가고 이런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거랑은 보험 정책 거리가 때문은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보험 정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바마는 우리나라 사실 보험 정책을 그때 엄청 칭찬했잖아요. 두 가지죠. 네. 우리나라 수학 교육. 예, 한국은 칭찬할 만하죠. 수학 교육 워낙 칭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우리도 갖고 와야 된다. 네. 막 그 얘기. 우리나라 내에서는 의사분들이 참 그 거기에 관련해서 불만이 많으시지만 예. 적어도 미국에서는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근데 그걸 갖고 와도 사실은 지금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약가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않으니까. 비싸 비싸고. 보이는 거 뭐 예. 이런 상황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근데 때려잡는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될까는 싶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게 될지는 솔직히 냉정해 보면 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주에 이 의료 관료와 생각해서 유나이트 케어가 지금 한 주 사이에 보니까 한 12% 올랐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어제도 예. 뭐 8% 넘는 급등을 보이고. 네,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네. 한개월 전부터 열심히 사모으셨는데 맞아요. 드디어 고생 끝에 드디어 이제 빚을 조금씩 보고 있는 것 같아서 2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레버리지가 어떻게 17% 올랐어. 어제. 레버리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 너무 떨어졌어요. 개인 투자는 뭘 투자하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예. 이제
뒤에 곱하기 2, 곱하기 3 맞아요.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또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또 곱하기 2가 있어요 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S&P 성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S&P 500에서도 올해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가 헬스케어라고 네,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가면은 훨씬 더 뭐랄까 이제 리스크는 좀 줄고 관련된 이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좀 늘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분야별로 어떤 데는 문제가 있지만 또 아. 분명 거기 또 좋은 데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다 싸잡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뭐 트럼프다 뭐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제가 가끔 뭐 제약사 이슈에 대해서 네. 뭐 전해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드는 생각은 부작용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고지를 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효과를 지나치게 과도해서 포장해서 좀 광고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이런 뭔가 또 다른 차원 그러니까 뭐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또 다른 차원에서도 뭐 이런 이슈는 좀 제약사들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도 좀 사실은 들거든요. 이런 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백신부터 좀 제대로 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왜냐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 홍역이 다시 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참 알겠습니다. 감염병이 자. 끝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제약에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한 미국 내에서는 너무나도 또 사이즈도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이 들고 여기에 뭐 방금 말씀하셨던 힘센 헐스 이런 네.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러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네. 규제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요 종목 마무리하기 전에 예. 뭐 힘센 허즈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테고 예. 저희 방송을 1회부터 지금까지 한 회도 빼먹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센 허즈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뭐죠? 재미있다고 합니다. 네. 또 아빠가 부담 주지 주시네요. 마세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은 웃어 주세요. 아, 그럼요. 벌써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이 힘센 허즈라는 기업의 이름의 유래를 혹시 대표님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모른다고 해주시네요.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러네. 그와 그녀잖아요. 네. 사실 이 기업의 그 이름의 어원이 예. 원래는 남성 건강 그런 약물을 만드는 그런 약간 곳이었어요. 성기능 관련된. 맞아요. 네. 제가 말을 해도 되나? 괜찮아요. 네, 그럼요.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조루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약물을 뭐 유통하고 뭐 이렇게 음. 모니터링하고 이런 업체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격으로 진료하고 이렇게 약을 비밀리에 내가 집에서 쉽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되게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 사실 있죠. 이거를 내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류의 병원에 가면 우리도 좀 부끄럽고 우리가 뭐 안과 가고 내과 가고 할 때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성의 영역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피임이라든지 뭐 여성분들 피부 관련된 질환, 뭐 여드름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게 두 개 이름이 합쳐서 힘센 힘센 헐스. 허즈가 됐다고 해요. 아. 잘 졌네요. 재밌죠? 오, 재밌죠, 재밌네요, 재밌죠? 재밌네. 네, 잘 졌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근데 까먹지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예. 그냥 사실 지나가면 힘센 허즈가 뭐야 이러고 끝나실 건데 각인이 되셨죠. 각인이 됐네요. 그럼- 네. 그런데 예. 보니까 오늘 이제 폐경 전후 여성 호르몬의 어떤 치료제도 나왔다. 이런 소식도 들리긴 그거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잘 되잖아요. 예. 힘센 허즈 유나이티드 헬스보다 대박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자, 근데 그 정도로 오늘 네네네.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뭐 제약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어떤 지금 이야기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사실 뭐 작년 말부터 악재가 굉장히 많았죠. 뭐 저는 기사를 보고도 뭐 믿기가 되게 힘든 뭐 보험 부문 CEO가 뭐 맨해튼 한복판에서 뭐 총격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뭐 정말 저희가 바람 잘 날 없는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조금씩 사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유나이티드 헬스는 증권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지난 7월에 제시했던 연간 이익 가이던스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이 미국 연방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 고령층 의료를 관리하는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정규장주가 8% 넘게 뛰면서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동안 뭐 오랫동안 고전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기지개를 켜시고 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 CM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유나이티드 헬스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 중 78%가 이 별점 5점 만점 중에 4점 이상 등급인 플랜을 선택할 것으로 추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참고로 CMS는 높은 등급의 플랜을 운영하는 보험사에게는 대규모의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유나이티드 헬스의 핵심 수익원으로 꼽히는 만큼 이 유나이티드 헬스는 장기적으로 4점 이상 등급의 플랜에 가입한 고객의 비율을 80%까지 올리는 거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여러 가지 악재에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조사에서 등급이 좀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유나이티드 헬스의 턴어라운드가 드디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분 좋은 평판들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예.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요만큼 올랐는데 기대치가 요만큼이었으면 사실 이게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평가로 좀 이어지고 기대치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사실 요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정도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그동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의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렇게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최근에 이제 아메디시스라는 그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EPS에 대해서 약간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기업 내부에서.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원래 보고 있었던 EPS 그대로 우리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상쇄하고도 남은 그러한 이제 의견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주가 측면이 너무나 또 저평가로 또 시장에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강력하게 들리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8% 넘는 이런 상승을 또 여러 가지 할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다시 실적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놉시스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동네 오라클의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바로 그 옆 동네 시놉시스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시놉시스의 3분기 EPS는 $3.39, 매출은 17억 4천만 달러로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좀 체크가 되어 있죠.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이 트럼프 정부의 대중 수출 조치가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은 지난 5월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지멘스 EDA 등 EDA 업체들에게 대중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EDA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과정에서 쓰이는 핵심 소프트웨어인데요.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들 세 개 기업은 세계 EDA 시장 점유율이 74%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 세 개의 기업이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좀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 상무부는 7월 초 해당 조치를 해제했지만 이 시놉시스의 IP 사업에는 이미 타격이 컸다라고 시놉시스 측은 전했고요. 이 실제로 사신 가지 시놉시스 CEO는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대중 수출 규제와 한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 때문에 IP 사업 부문이 크게 약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토로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좀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말을 할 때보다 지금 더 떨어졌죠. 지금 24% 넘게 좀 밀리고 있으니까요. 시놉시스 같은 경우도 오라클과 함께 좀 주요 실적 기업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놉시스가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EDA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반도체 설계를 자동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강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기업이 점유율에 문제가 생기면 또는 총 마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 기업마다 본인이 하는 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업이 훼손되면 그 기업은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다른 얘기긴 한데 좀 드려도 될까요? 본업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어제 좀 테슬라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드릴까 했는데 전기차?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보틱스, AI로 우리는 앞으로 성장을 해나가겠다 이랬는데 사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테슬라의 본업이 전기차인데 요거는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 이렇게 곁다리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사실 저희 방송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보 이야기는 만약에 안 하고 저희끼리 웃고 떠들다가 2시간 하고 끝나면 혼나죠. 본업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혼나죠.
왜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본업을 잃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근데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행정부 출범되면서 뭔가 기대감 때문에. 네. 그다음에 쫙 빠진 다음에 지금 엄청난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7개 분기 연속, 8개 분기 연속 자동차에 대한 판매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급감하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전기차에 대한 본업을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상실했다라는 것을 시장에 어느 정도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받고 신차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모델도. 뭐 라인업에 대한 노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 뭐 트럼프 행정부 나오기도 출범되기도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신세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PER이 그만큼 높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지금의 전기차가 몇 개 분기 연속 빠진다고 해서 본업이 훼손이 됐지만 주가가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알겠어. 이제 그 네. 정도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높은 PER을 유지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아니면 앞으로 뭐 자율주행, 뭐 FSD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거니까 네. 어찌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에게 너희들이 듣고 싶어 한 게 이런 거지 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다시 또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한 거죠, 사실상. 예,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라는 것은 정말 옵티머스가 네. 한번 나와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이렇게 빵 나와줘야. 실물적으로 봐야 맞아요. 거기서 이제 테슬라가 정말 야, 거봐. 우리가 뭐 괜찮네.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열광을 하지. 근데 그 맞아. 테슬라 다이너에서 옵티머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뭐 일부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옵티머스는 그런 옵티머스 만약에 그 아니니까 상용화가 되진 맞아,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네. 오늘도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최고 작품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입을 다물라. 근데 이제 기대감만 그 입을 하나씩 열어야 이제 띄워놓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나씩 열어라. 띄워놓는데 네, 그 네.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대표님은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그냥 이게 좀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옵티머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영화처럼 어. 테슬라 차 소유주들이 어느 날 봤더니 차가 싹 움직여갖고 트랜스포머요? 트랜스포머처럼 로봇이 될 수만 있다면은 네. 그러면 진짜로 120배가 아니라 한 완전 1000배도 가도 되겠네. 박수 갈채 나오죠.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여기 지금 예. 앉아 계신 우리 저까지 4명의 예. MBTI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TTFF. 왜냐면 그 얘기를 듣고 팀장님이랑 저는 차가 이렇게 옵티머스가 된다고? 약간 T적인 저는 사고라고 바로 우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 있네요. 알겠습니다. 틀렸어요. 저 F입니다. 그러세요? 네. 바로 틀렸죠? 네. 자, 바로 다음 틀렸죠. 우리 이제 외신 기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뭐 테슬라 이야기도 했는데 바로 이어서 AI 관련된 소식입니다. EU에서 빅테크가 환호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유럽 법원이 메타와 틱톡이 제기한 EU 기술 죄송합니다. 잠시만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중요한 지금 소식이 들려왔나 지금 봅니다. PPI가 네. 이제 발표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PPI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외신 기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연 9시 어떻게 반인데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난 뭐 PPI는 사실상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크게 튀어 올랐고 지금 네. PPI도 근데 예측치는 낮게 나오는데 지금 생산자 마이너스로 물가 떴네요. 지수가요. MOM 기준으로 마이너스 0.1%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가 0.3%인데 지금 마이너스 0.1%. 자, 요거 지금 생각보다 헤드라인입니다. 더 낮게 헤드라인. 나왔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단은 0.1% 마이너스 0.1%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다행스럽긴 다행스럽게 한데,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PPI가 좀 변동성이 있어서 저번에 예. 0.9 올랐을 때도 시장이 크게 반응은 안 했었잖아요. 예. 예, 근원도 나왔네요. 근원은 2.8로 나왔습니다. 음. 네. 그럼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요. 음.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지난달 거하고 이번 달 거를 합쳐서 보는 정도로 아마 시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까. 아, 대략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난달 좀 튀어 있었던 너무 과하게 나왔고 과했고. 이번엔 생각보다 또 너무 덜 나오고 그러면 어. 사실 변동성이 되게 심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두 개를 약간은 평화라해서 보는 거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냐가 지금 또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금리는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네, 그래서 통상 이걸 세게 만약에 보통 보면 금리가 급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07%, 뭐 정말 소폭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지금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일부 성장주들은 원래 오늘 오라클 때문에 좀 상승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 녹색으로 물들고 있긴 해요. 살짝, 네, 정말 살짝. 녹색으로 물들고 있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할지 또 세부적으로 좀 뜯어봐야 또 시장에서는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말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테슬라는 0.8%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저희가 본장에 좀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MOM 기준 이제 월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1%. 자, 헤드라인도 마찬가지로 MOM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1%고요. 예상은 0.3%였습니다. 크게 자, 하회했다라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짚고 외신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럽 법원이 메타와 틱톡이 제기했던 EU 기술 수수료 소송에서 두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EU 집행위의 이행 결정을 무효화했지만 잠정적으로 그 효력에 대해서는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는 집행위가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를 생략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법정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또 EU 법원이 발표를 했었던 공문인데요. 이유는 두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전 세계에 나오고 있는 그 순이익의 0.05%에 해당하는 연간 수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는 감시 그리고 또 규제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예. 메타와 틱톡은 수수료가 과도하고 또 불공정하다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이번 판결이 빅테크 기업에게 좀 어떤 정책적인 선례가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유럽에서의 어떤 빅테크 규제는 제가 예전에 첫 방송 때였나요? 뭐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 시작했을 때쯤에 한창 그때 뭐 관세 뭐 리버레이션 데이다 뭐다 뭐 그럴 때 저희가 방송을 했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 관세가 사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 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는 관세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를 건드는 그런 비관세 장벽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약도 뭐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무역하지 말라는 수준의 어떤 법률이나 규제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허들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부과하려고 하는 이런 디지털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폐지를 하거나 만약 공격을 감행한다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일부 뭐 벌금을 연기시키거나 아니면 벌금을 좀 없애주거나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뭐 흘러가는 것 같고 이 빅테크를 살려야 미국이 산다라는 그런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리는 건 때리는 거지만 예. 외부에서 맞고 들어오는 건 또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유럽이 또 많은 돈을 갈취해 나가는 그런 것도 보기도 싫고 빅테크를 통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대표님은 뭐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거래를 할 때 트럼프는 상품 무역만 얘기하잖아요.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서 너희들이 돈 많이 버니까 우리 관세 많이 물어. 맞아요. 뭐 얘기인데 예. 사실은 얘기를 빼고 있는 게 서비스에서는 유럽이 적자가 심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은행과 그러니까 은행들, 은행들 거기 가서 돈 많이 법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말하는 빅테크들 거기 가서 돈 많이 그렇죠, 벌거든요. 그렇죠. IT 기업들 그래서 디지털세를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IT 기업들 거기 가갖고 특허 이런 걸로 돈 많이 벌거든요. 네. 서비스 쪽으로.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품에서는 미국이 적자지만 서비스에서는 미국이 흑자라서 예. 둘을 합쳐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아.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사실은 서비스 쪽에서 세게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세게 지금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 러시아 때문이죠. 러시아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언제든 밀고 내려올 거라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에 나토에서 GDP 대비 5%를 통과시켜 준 이유도 네. 지금 당장은 미국이 아니면 유럽이 자체적으로 예. 방어를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너무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먼 스페인, 그 이탈리아는 우리 5% 못해 하고 계기까지 죄송합니다. 예, 거기서 빠지기까지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약간 지 멋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붙어 있는 폴란드 이런 데는 네. 이미 5% 다 쓰고 있고 예. 역으로 사실은 왜냐면 붙어서 맨날 좀 싸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이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을 쥐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영국 같은 데들은 예. 이참에 힘을 합쳐서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자. 그 방위비를 증액한다라는 이야기가 그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일환으로 나온 실제로 거고. 5%까지도 가겠지만 예, 예. 그게 무리입니다. 냉정해 보면. 그러면 딴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확 솟아나는 지금 것도 아니까. 뭐 네. 부채 문제가 워낙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죠. 지금 부채 때문에 뭐 장단기 뭐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독일이 그나마 좀 예. 부자니까 독일은 그래도 부채가 GDP 대비 60%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제일 좀 단단한 나라라서 거기서 좀 써주면 다른 데 좀 비슷하게 쫓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EU한테 이제 그 푸틴 대통령 압박하기 위해서 인도, 중국한테 관세 100% 부과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근데 이제 그거 안 통할 것 같아요. 저랬다 또 언제 또 언제까지 시행이야? 이거 얘기할지.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유럽과 뭐 미국 간의 어떤 빅테크에 관련된 뭐 수수료 이야기, 뭐 벌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양 국가 간의 여러 이해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게임스톱이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저도 재미난 뉴스가 좀 나왔는데, 네. 자,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일단 게임스톱의 실적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게임스톱의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2분기 EPS는 25센트, 매출은 9억 7,200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특히 디지털 판매가 두드러진 호조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게임스톱은 최근 아마존과 같은 거대 전자상거래 대기업과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좀 꾸준하게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AI 그리고 듀오링고 이야기를 좀 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시장이 점점 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기서 점유율을 얼마나 누가 좀 차지하느냐라는 문제는 어떠한 분야 막론하고 좀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좀 요즘 미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스톱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디지털 판매라는 또 다른 전략을 좀 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스페셜 에디션으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테이크 투 어트랙티브의 신작 보더랜드의 모자, 티셔츠, 헤드셋과 같은 액세서리들은 게임스톱에서만 독점적으로 구매를 좀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이외로도 게임스톱은 비트코인에도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짧은 그런 단기적인 악재들도 있었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좀 뚜렷하게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호재를 봤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또 다방면에 비용 절감 같은 부분도 좀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게임스톱 같은 부분도 이전에는 약간은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꽤나 좀 유의미하게 좋은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보고 갈까요? 한 기업만? 예. 네, 요거는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어제 방송도 저희가 워낙 길다 보니 이 부분 놓치셨을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브라이트하우스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인 아쿠아리엔 홀딩스가 이 중동 쪽으로부터 약 30억 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거졌다라고 하고요. 브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합병된 이후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넓은 방면의 사업을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규장 주가 12% 넘게 좀 급등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 부담에 따라서 일부분 내려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보합권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요. 자, 맹물 야웅이 님께서 네.
PPI가 낮게 나왔는데도 무슨 악재가 지금 시장에 있는 건지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질 않네. 약간 좀 아쉬워하는. 왜냐면 낮게 나왔으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히 이제 쓴 건데 시장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아직 CPI가 남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아직 PPI가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실 지금 막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좀 정확한 그런 그래도 이 시장 정도 분위기가 좀 올랐으면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된 거예요? 네. 이 정도 아니, 근데 만족하세요? 아니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래도 오르긴 올랐네. 대표님, 네. 왜 이렇습니까? 네. PPI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채권 금리가 중요합니다. 아. 이럴 때는 일단 채권 금리가 만약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훅 빠져줬다면 아. 그렇다면 그걸 받아서 이제 주식이 팍 튀었을 텐데 예, 예. 지금 그 미국의 채권 그 만기별로 보면 2년물, 5년물, 10년물 빠지긴 했는데 네. 아주 소폭이죠. 0.3, 네, 0.2%. 30년물은 오히려 아직도 좀 플러스고 예. 소폭 플러스고 그래서 지금 PPI에 어쨌든 채권 시장이 강렬하게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마도 이거는 지난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지난달하고 이번 거를 섞어서 아마 보는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PPI의 움직임이 시차를 두고 결국은 소비자가에 영향을 주면 예. 이제 CPI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통상 이제 그 소위 이제 타임 렉이 있는데 예, 예. 그거가 결국은 내일 CPI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느냐 예. 분위기 그리고 오늘 PPI도 지금 우리가 헤드라인만 봤고 그놈만 봤지 그 안에 어떤 게 올랐는지도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풀로 봐야 있거든요. 되죠. 사실은 그것까지 분석을 해야 좀 제대로 된 예, 예. 반응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이렇게 합쳐지면서 예. 내일 CPI가 나오면 묶어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 수 반응이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약간 대기 알겠습니다. 관망 모드. 네, 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송재근 대표님이 이제 준비하신 기업이 있어요. 네. 예, 그 기업을 저희가 뭐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예. 금 하면은 어. 떠오르는 회사. 뉴먼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이제 금강. 예, 원자재만 네, 맞아요. 그거 좋아하거든요. 예, 원자재만 40년 판 어제도 거든요. 그 얘기 네, 해주셨고. 네, 네. 원자재만 40년 팠어요. 예. 정말요? 네, 제가 사실은 45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말 편하게 하세요. 네, 네, 네. 네. 제가 누나죠?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죄송합니다. 네, 네. 뉴먼트. 어이가 없죠?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예,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뉴먼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저 웃지요. 오늘 이제 차량이 네. 좀 안 좋아져가지고 네. 같이 안 좋아지고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지금. 아니라서 예. 집에 걸어가야 돼요. 대표 눈 알겠습니다. 감으시- 네. 자, 뉴먼트. 뉴먼트 얘기해 주시죠. 오늘 뉴먼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연초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기 97%, 예. 98%. 통상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사람 말을 안 하는데 아.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가가 뉴몬트 지금 보시면은 꽤 제법 바닥 대비 좀 꽤 올라왔고 예. 이걸 조금 더 그러네요. 그죠? 야. 예. 많이 올랐죠. 근데 예. 뉴먼트를 좋게 보신다는 거는 결국 금을 좋게 보신다는 그렇죠. 것과 동일한 말씀이시죠. 트럼프가 뉴몬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무슨 말이냐면 네. 내부자 트럼프의 정보. 모든 정책은 예. 금값이 올라가게끔 막 밀어주는 거거든요. 아, 지금 그럼 대표적인 정책 뭐 아까 말씀 예. 우리가 금리 인하하는 거, 금리 인하. 맞아요. 예. 금리 인하하고 심지어 QE까지 하면 예, 예. 그 얘기 뭐습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또 그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전자산으로도 예, 그러니까 근데 보통 부채가 늘어나면 그것만큼 예. 금값이 또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아. 결국은 그걸 길게 아마 같이 그려놓어 보시면 예.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율의 그 흐름과 예. 금값하고 거의 보시면 거의 똑같이 올라가요. 골도 5,000달러 설 나오던데 5,000달러 갈까요?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QE까지 하면 저는 충분히 5,000달러 오. 갈 수 있다. 달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가 그렇죠. 약세도 어쨌든 금이 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그 그렇죠. 가격을 맞습니다. 좀 상승시켜 줄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모든 커머디티 원자재는 다 가격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같은 사기가 양이면 싸게 쓸 수 좋아지니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늘고요. 근데 이건 특히 미국, 그러니까 세계 넘버원 기축 통화인 미국의 이제 달러로 표시된 채권이나 이런 거에 이제 이슈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예.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금값이 올랐는데 금은 지금 연초 대비 35%, 37% 올랐는데 뉴몬트는 지금 거의 2배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 97%.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전에는 최근에 한 10년간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하고 금광 업체들하고 따로 놀았는데 예. 최근 작년 여름부터 최근 1년 사이에 금광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레버리지가 훨씬 셉니다. 그러네요. 근데 뉴먼트를 굳이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싸요. 그러니까 넥스트 12 그 먼스 EPS가 예. 13배밖에 그러네요. 근데 뉴먼트가 이미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신규 진입을 하는 것도 매력적이다라는 13배밖에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금광 업체들로만 이루어진 ETF가 있습니다. 제가 거 GDX라고. 거기에 지금 평균 PER이 22배거든요. 야, 근데 뉴먼트는 지금 13배. 1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미 이거보다 사실은 좀 작은 금광업체들은 2배가 아니라 3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 뉴먼트는 사이즈가 크고 대장주였기 때문에 못 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게 이제 아마 20연도 전고점 정도 이제 가 있는 주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랐는데도 PER이 13배밖에 안 된다면 최근 5년 사이에 1등급 금광 2군데를 사갖고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쭉쭉쭉. 걷어들이는. 이제 이게 그래서 지금 4,000달러가 넘어가면은 이익이 훨씬 더 레버리지가 확 커지는. 레버리지 좋아하시잖아요. 이미 들어가는 이제 광산 비용은 다 끝났는데. 내랑 벌을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네. 이거 약간 아재 개그인데 이거.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상당히 이거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큰 업체이기 때문에 4,000달러가 온스당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가장 큰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일 수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IT도 좋아하고 뭔가 엄청난 성장주들 좋아하시는데 뭐 그거 당연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그 반대로 갔을 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금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레버리지를 쓰시려면 금강 업체를 사시면 딱 봤잖아요. 주가가 금이 35% 올라가는데 97% 금강 업체는 올라간다. 근데 대표님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금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금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고 뭐 금광 업체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금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되게 새로운 그런 진입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금 ETF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금을 현물로 사는 거는 갖고 있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렇죠. 보기는 좋은데 일단 살 때도 일단 세금을 좀 내야 되고. 결국 금광업체가 제일 좀 좋은 방법인 거네요. 만약에 뭐 너무 좋은 질문 하셨는데 내가 금에 투자하고 싶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미국 투자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주식을 투자하면은 웬만한 큰 대주주 아니면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금도 금 거래소에서 사고 팔았을 때 이득이 남으면 찾지만 않는 이상, 그러니까 현물로 금을 찾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금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금거래소에서 금을 사면 그래갖고 그냥 금 계좌는 따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 안에 넣어놓고 사고 팔고 하시면 안에 그게 넣어놓고. 제일 세금 포함했을 때 제일 좋은 투자 방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만 투자할 때는.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하려면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저 그렇게 안 좋아해요. 박 레버님, 레버리지 박. 그러다 박벌어지 되겠어요. 박벌어지.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보통 상승기에는 금 자체보다는 금광업체가 훨씬 주가가 좋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건 이해가 명심할 됐어요.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얻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미래님께서 델몬트는 아는데 이렇게 또 뉴몬트는 귀엽게 모르죠. 너무 귀여워. 델몬트를 좋아해요. 델몬트 아는 거 보니까 옛날에 델몬트 유리병. 이거. 보리차. 오늘 따지는 아재 개그로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외신 기사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 또 다루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기사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서비스에 엔트로픽 AI 모델을 추가를 해서 오픈 AI의 의존도를 한층 낮춘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서비스인 워드라든지 엑셀 그리고 또 아웃룩 파워포인트에 오픈 AI와 엔트로픽 서비스 이 기술을 혼합해서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개발자들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클로드손의 4.0은 엑셀의 재무 기능 자동화라든지 파워포인트의 디자인 작업에서 오픈 AI GPT-5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트로픽 모델 접근을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엔트로픽의 주요 투자자이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모델 개발도 병행을 하고 있죠. 이 딥시크 모델을 애저 클라우드에 통합을 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장기적인 또 이런 파트너십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엔트로픽 또 심지어 그로까지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오픈 AI와 메타는 또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탈의존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모든 거를 다 뭐랄까 장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적으로 가장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 네. 우리 소위 AI, AGI 이쪽의 전략의 기본적인 소위 모델인데 그러니까 설계 모형인데 예. 이게 지금 해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성장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는 스케일링 전략으로 해서 물량을 때려 박으면 가장 많이 물량을 받는 데가 이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LLM이 아니라 SLM. 스몰 랭귀지 모델로 좀 작고 전문화된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범용 GPU를 만들고 브로드컴이 ASIC을 만들듯이 예. 특성화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런 약간 특성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갈 가능성이 크고. 예. 그래서 LLM은 하나 정도 만들어서 요 SML을 가르치는 용도로 그 정도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요즘 그러면 덜 똑똑한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멍청한 하지만 가성비 좋은 멍청까지요? 병주고 예. 약주고 되게 쓰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갑자기. 저도요.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LLM은 사실은. 맞아요. 그쵸. 그렇다고 성과가 아주 엄청나냐? 맞아요. 돈은 엄청나게 드는데 성과가 엄청나냐? 예.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전략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네. 그것도 어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약간의 고민. 왜냐하면 물 쓰듯이 고객들이 돈을 계속 써줘야 되는데, 그치. 예, 이제 SML로 혹시 돌아가면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쪽에 이제 고민들이 예. 분명히 있고 사실은 이게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머신러닝 방식도 조금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 네. 요걸로 좀 작게 만들어서 산업에서 특정 분야에 쓰면 충분하다. 이게 오히려 효과가 더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스마트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적용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또 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성형 AI에 대한 판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종목들 이야기들이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최보 앵글 통해서 종목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원리는 진짜 간단한 것 같긴 해요. 공급이 많으면 가치는 올라가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죠. 가치는 떨어지죠. 예. 공급이 적어지면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 이야기도 나눴다시피 원자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원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물량이 많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시장의 물량이 적게 풀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찾는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처럼 재미있는 이런 미장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프리마켓 뉴욕이 워낙 유일무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의 이 보시는 시청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건데 만약에 저희 같은 프로그램이 발에 채이게 많으면 사실 저희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무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앨범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또 이렇게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생일이라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당일이죠. 예. 오늘 지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게 오늘 지나면 내일 어떻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내일. 호되게. 예. 네, 일단 간밤 앨범알도 SQM과 같은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크게 밀려났습니다. 정규장 주가가 11% 넘게 하락한 거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잘 보이시겠죠? 이 미장에 상장된 리튬주들뿐만 아니라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스, 라이언 타운 리소시스, IGO 또 미네랄 리소시스까지 호주에 상장된 리튬주들의 주가도 뭐 적으면 10%에서 많으면 20% 가깝게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 전날 CATL 자회사 경영진들이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 젠샤워 리튬 광산을 재가동 준비 및 현장 작업자 복귀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 중국 증권시보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당 광산에 대한 채굴 허가증과 권한 승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라고 좀 전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젠샤워 광산 같은 경우는 중국 장시성 이춘시에 위치한 CATL의 핵심 리튬 광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난달 9일 채굴 허가증 만료로 생산을 중단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해당 광산은 연간 약 6만 5천 톤의 리튬 카보네이트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약 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울러 CATL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37.9%, 사실은 엄청난 수치죠. 이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젠샤워 광산의 가동 여부는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의 그런 가격 여부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젠샤워 광산에서 한 달간 생산이 중단되며 중국 내 배터리급 리튬 카보네이트 가격은 톤당 7만 위안에서 8만 6,500위안까지 약 24% 정도 급등한 바가 있다고 하니까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급망의 원리처럼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관련 리튬 주들 또 리튬 원자재 가격도 예.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뭐 리튬 원자재 관련 소식들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리튬에 관한, 뭐 2차 전지에서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앨범알이라는 기업도 당연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PPI가 발표가 났는데 시장은 여전히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 오늘 또 송재경 대표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너무나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너무나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일타 강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거 코요테 떨어질 수 있을까요? 하시고 와일드 코요테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 저희 송재훈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뒤에 미오라가 또 새벽 1시까지 계속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